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대선 개표 방송 더 나은 내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1시간 전쯤에 끝났고요. 전국에서 서서히 개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요, 개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저희 MB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개표가 시작됐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8시 반쯤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37명의 참관인과 653명의 개표 사무원들이 투입돼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선 투표함이 계속 도착하고 있고 개표 사무원들이 긴장 속에 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차분하게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함이 먼저 도착했고 이곳엔 모두 163개의 투표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동시에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전국 개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뒤 자동 분류기에 넣습니다. 분류기는 후보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데 이후 개수기를 통해 최종 숫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한 표는 따로 모아 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유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개표 상황 지켜보며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개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투표율이요, 전국 평균에서 조금 밑돌았는데요. 박상우 기자, 박 기자는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 개표소가 마련된 백스코 제2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50분 전인 8시 17분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선 이곳을 포함한 16곳의 개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곧 투표함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당 선거 사무원들은 긴장된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야 양강 후보 모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이 바로 영남권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 6일을, 김문수 후보는 9일을 PK와 TK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변수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번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꼴찌였던 대구는 본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까스로 전국 평균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TK에서 30%대, PK에서 40%대 득표율을 목표로 했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PK와 TK의 낮은 투표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 개표소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의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조금 전국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미 좀 시작이 되는 상황인 건데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실 나와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전국에서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예측조사 먼저 전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2%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41.7%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잠시 후 개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MBN 예측조사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 이재명 후보 47.7% 획득 예상됐습니다. 다음 대전, 세종, 충청입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46.6%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전라로 가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가 역시 1위입니다. 82.3%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 대구, 경북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0.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TK 지역에 이어서 이제 부경 라인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8.5%. 다음 강원, 제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61.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면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다음 서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9.3%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에 이어서 부산으로 갑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49%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학창 시절을 보낸 실질적 고향인데요. 김문수 후보 67.5% 대구에서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으로 갑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였죠. 53.6% 과반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의 민심 81.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는 51.8%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울산입니다. 이재명 후보 46.5%로 1위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을 둔 표심 어떻게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후보 51.3%. 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5.8%로 1위 예측됐습니다. 네, 경기에 이어서 강원으로 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시 앞섭니다. 48.8%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이재명 후보 51.1% 예측됐습니다. 네, 충청도 표심 정말 궁금해집니다. 충남, 이재명 후보 51.3%입니다. 이어서 전북입니다. 전북 79.6% 이재명 후보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사전투표로 정말 뜨거운 열기 보여줬죠. 전북에 이어서 전남, 이재명 후보 80.8%입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 있는 지역인데요. 경북 64%가 김문수 후보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제 경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섭니다. 48.8%. 네, 마지막 제주입니다. 정치 풍향기로 불린 제주 57.9% 예측할 것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데이터 룸입니다.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표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과연 몇 %의 민심으로 대통령이 됐을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 36.3%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보수표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낮은 득표율로도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역시 보수표가 갈리면서 40% 조금 넘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 대선처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죠. 이때도 표가 5파 안철수, 홍준표로 크게 나뉘면서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42% 정도 했고요. 이 다음부터 투표율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5%로 이 상황에서 가장 표 차이가 큰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때도 49% 넘기지 못했는데요. 바로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48.9%로 4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 대통령으로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고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51.5%였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 출구조사 결과로는 51.7%로 이 기록을 넘길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30% 후반대로 넘어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현재 4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50.9%. 이 숫자는요, 지금 개표율이 0%. 정말 적은 표가 열렸기 때문에요. 아직은 출구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뛰어야 산다였습니다. 네, 각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지지자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경찰들이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들은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또 환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밤늦게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지지자들과 주민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신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보다는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취재진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들은 지지자들이 좀 실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표 결과를 집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밤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의 자택 앞을 연결해 봤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자택 앞 상황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예안면 도천리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그곳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영 기자, 지금 고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도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경도당에 모여 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이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자 주민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곳 도천리에는 사례실, 평지마을, 지통마을이 있습니다. 이 후보가 유소년기를 보낸 지통마을은 첩첩산중 오지인데요. 현재 5가구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살던 생가는 흘렸고 집터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보가 15일길 2시간 반을 걸어서 다녔다는 산골학교 3개 국민학교는 월곡초등학교 3개 분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는 화전민 가정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요. 국민학교 졸업 뒤 경기 성남으로 이주했는데 성남이 정치적 고향이라면 이곳 도천리는 이 후보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고향 주민들은 비주류 흑수저 출신인 이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며 최종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도천리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던 표심, 변수 등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출구조사와 저희 예측조사 결과 다 보셨을 텐데 홍 의원님 좀 예상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한 50% 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뭐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되기 안 되는 시점에서부터 당내 자체조사가 있었는데 예. 꾸준하게 2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던 것으로 당에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이제 50%를 얼마큼 넘기느냐. 예. 예, 그런 게 때문에 적게는 한 49%에서 높게는 한 52%, 23%까지 예. 하면서 한 차이는 한 10% 이상 예상을 했는데 그 당의 조사대로 그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내에서 조사를 해봤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큰 변화 없이 2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의 차이가 꾸준하게 유지된 것으로 당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출발을 했죠. 예. 그러니까 당내 치열한 경선 경합을 통해 가지고 그 원래 경선을 치르고 나면은 뭐 이거는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고 예.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정당들은 이 대선 후보 선출을 3, 4개월 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후보 진영도 다 수습하고 원팀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 김문수 후보는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런 가운데 또 막판에 또 한덕수 대행하고 또 최종적인 단일화. 예. 거기 뭐 하루아침에 자신이 또 후보가 교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도 상당히 이완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제 대려 TK, PK 이런 뭐 지역 민심을 아우르면서 예. 이걸 북진시켜 봤지만은 역시 수도권 중도 무당층들에게 예언을 확대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사과 예. 또 자정에 우리 당의 노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수도권 중도 예언은 힘들었던 예.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그 원인과 앞으로까지 짚어볼 텐데 먼저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당내에선 한 50% 이상을 일단 봤던 거잖아요. 그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할 때 예. 구도, 인물, 조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구도, 그걸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바람이라고 할까 이런 건데요. 예. 이번 선거는 명확하게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예. 내란 종식 프레임이 일종의 구도로 꽉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관계를 절연하고 새로운 프레임, 예를 들면 뭐 경제 프레임이라든지 미래로의 전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후보로 낸 분이 사실상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어정쩡하거나 내지는 도리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그 전 정권의 국무위원으로 장관급 인사로 있었던 인사분이 후보로 되면서 결국은 일종의 윤석열 아바타 또는 제2의 윤석열 정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이런 내란과 관련된 프레임이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하에서 시작된 선거였습니다. 특히 그렇죠. 여론 그 조사 그 전에도 보면 정권 교체 프레임이 한 대략 한 60대 한 35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구도로 그 작동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선거운동 기간에 초반에 내란 얘기하고 중간에는 좀 안 하다가요. 막판 선거운동 막판에 다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강조하는 강경한 어조로 돌아서면서 아 이거 뭐가 좀 술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이 후보가 다시 내란을 강조한 이유는 그건 이제 일종의 선거운동 전략인데요. 예. 그 3주라는 게 생각보다 긴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걸 예. 내내 그 내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이긴 하지만 예.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미국의 대미 통상 압박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초반에는 그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다가 예. 중간에는 경제와 민생 쪽으로 그 약간 선을 다른 그 선거 운동 프레임을 저희가 가동을 했죠. 그러다 마지막에 국민들께서 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왜 있는지 그리고 또 다시 선거 막바지에 특히 그 사전 선거 전후에서부터는 내란 종식 프레임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죠. 선거 전략상의 흐름의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번에 그 가장 높은 득표를 넘어서느냐 마느냐도 관심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뭐 국정 운영은 당연히 뭐 탄력을 받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글쎄요. 뭐 아까 저 앞서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도 예. 얘기한 것처럼 이기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과반수를 넘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 득표고 더 나가서 가장 높은 득표율,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다면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뭐 0. 몇 프로 차이, 1%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국정 그 동력이 약해지거나 예. 좀 더 강해지거나 이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도 말씀하셨어요. 뭐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구도를 국민의힘에서 좀 이겨볼까, 좀 바꿔볼까 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제가 MBN 방송을 나와서도 막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번 뭐 대선 조기 대선 이 자체에 사실상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염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13 비상계엄이 자신의 오판에 의해 가지고 자신은 비상대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헌재 결정 심판이 파면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인 본인도 그걸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은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간제에서 사주로 또 기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결정 파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그 호가호위 세력들이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뭐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더 결기 있는 선수라면은 배지 몇 개를 날리고서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적 오판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우고
당이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당 끊임없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로 프레임을 잡고 있었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끊지 못했어요. 그 왜 못 끊었을까요? 예.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나오고 나면 윤석열 지옥이나 내지는 선긋기를 통해 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이제 여전히 당의 투톱 시스템이 뭐 흔히 말하는 쌍건 체제라는 게 이 비대인데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기 어린 그런 조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정쩡하게 되도록 윤석열 측근 그룹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당에 행사되어지는 그런 모습. 예. 그런 가운데 대선 전략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저는 그걸 타개하기 위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심판과 청산의 대상으로 한동안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가장 정치적 큰 수혜자인데 대려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혀 있었어요. 예. 심지어 20%대로 떨어진 때도 있었어요. 30% 중반에서. 그때 국민의힘은 자정 노력을 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쓰는 그런 정말 자성과 성찰, 예, 우리가 예. 뼈를 도려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겪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과도한 입법 권력에 이어서 행정부 수반 통치 권력까지도 손에 쥐면은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진다. 예.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데 당의 자정 노력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 변화, 전환 그것도 못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선거 구도에서도 안 좋은 것이. 인물은 그래도 청렴하고 청빈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수 우리 진영 내에서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해놓고 본인 단일화하지도 않고 그걸 설득도 이해시키는 그런 현역 의원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선 전략, 인물 구도 모든 면에서 지금 뭐 패착이 컸죠. 예. 그러면 3명 후보가 있는 각 당의 선거 개표 상황실 좀 분위기 좀 알아보고 대담 이어갈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출구조사가 나온 뒤에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정태훈 기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곳에서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금 전 단체로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취재진과 일부 당직자만 남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인근 여의도 광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들 중 일부는 그쪽으로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조사와 MBN 예측조사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실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 등 이번 선거를 이끈 지도부는 밝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단체로 환호하며 곳곳에서 포옹을 나누기도 했고 단체로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후 정확한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후보들의 당락 윤곽이 확실해질 때쯤 여의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대위 측은 이재명 후보가 이동하게 되면 사전에 공지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저희도 이 후보 동선을 유심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전을 기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정태진 기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가득 찼던 이곳 국민의힘 상황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의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곳곳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황실을 나가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개표 상황을 차분히 그리고 겸허하게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현재 이곳 상황실엔 없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김 후보는 1시간 반 정도 뒤인 밤 11시쯤 자택을 떠나 이곳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목표치보다 낮은 예상 득표율에 좀 당황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이주율 기자, 분위기 어떤가요?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동탄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준석 후보는 잠시 뒤인 9시 반 이곳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기대보다 낮은 예상 득표율에 젊은 세대의 희망과 기대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공부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가 도착하기 전 이곳 상황실에 함께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목표로 했던 2자릿수 이상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0%를 넘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향후 보수 재편 주도권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네, 3명의 후보 중에 언론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이준석 후보였죠. 지금 상황실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실에 도착하게 되면 저희가 또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하나요. PK하고 TK 지역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예상 출구조사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시나요? 이 출구조사만 봐가지고는 그 부울경 쪽은 조금 그래도 저희의 노력한 대가가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TK 지역은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아직까지는 저희로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대략적으로 TK 지역에서 한 30%까지 보셨어요? 30%를 넘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20% 후반대 정도를 한 28% 최소 28% 이상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 30%에 근접하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 24% TK 지역에서 그렇게 나온 걸 봐서는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울경 쪽은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이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0%를 못 넘겼거든요. 저희가 내신 목표는 일부 지역에선 좀 이기거나 또는 40% 그 초중반대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부울경 쪽에서는 그래도 일정하게 기대 수치에 부응하는 그 지지가 지금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TK나 PK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공개 행보를 했어요. 결국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집도 안 됐다고 보세요?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2002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해창 후보 시절에 이제 차떼기. 그때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 823억, 민주당이 113억. 공교롭게 양당이 다 정치자금을 갖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장 영상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지금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역구 동탄 자택에 있다가 상황실로 이동을 했는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계엄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6개월여에 걸친 혼란 기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준석을 또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내일부터 바로 동탄 국회의원의 일상으로 복귀해서 지역의 민원과 또 여러 가지 동탄에 관련된 일들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셨는데 김 의원님 글쎄요. 네. 계속해서 선거 직전까지요. 단일화 얘기 놓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준석 후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뭐 프레임 자체도 안 좋은 구도가 안 좋은 그런 뭐 대선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이제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그래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그 참신하고 개혁성을 개혁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김문수하고 같이 이제 좀 결합시켜서 좀 시너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면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즉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그리고 당의 자정 노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파면한 그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 당도 져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대려 이 사람들이 당의 대선 전략을 주도하고 당의 중심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판이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뭐 심지어 와서 다음에 당권을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총리를 어떻게 뭐 이 상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물질적인 걸로 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하고의 단일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었고 그런 또 전략에 또 쉽게 이준석 후보가 응해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단일화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포기해라.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결론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국민적 사죄의 기반 속에서 자신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참신함을 가지고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뭐 기존 또 이 보수의 오랜 구태 속에서 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또 패인이 된 거죠. 그러면요 데이터룸 다시 연결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룸의 터치 스크린입니다. 현재 지금 투표가 끝난 지 1시간 반가량이 지났고요. 지금 전국에서 개표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터치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전국의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세 눌러보면요. 지금 전국에서 개표는 1.2%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극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0.87%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아직 2곳 정도가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과 이렇게 충남, 충북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수도권과 강원, 영남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현재 개표가 1.1%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3.6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 보시면 아직 좀 많은 지역에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 6군데 정도가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6곳 모두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은 아직 개표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3.2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을 보시면요. 강화와 옹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게 동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지역도 아직 극초반입니다. 0.9%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0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연천, 포천, 가평 등 이쪽 접경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평택이나 안성, 여주, 광주 등 이쪽 안쪽 중심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큰 도시죠. 대전인데 대전은 현재 1.2%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김문수 후보가 18.9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구와 중구에서만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상당히 화두가 된 곳인데 세종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족집게 벨트가 있는 곳인데 개표는 1.6% 진행이 됐고 이재명 후보가 8.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지역 살펴보면요. 이 충북에서도 북쪽으로 진천, 음성, 충주, 단양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소 아래쪽으로 있는 옥천과 영동 등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도 0.8%, 아직 극초반이죠. 이재명 후보가 11.29%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현재 6곳에서 개표가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6곳 모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입니다. 네, 광주는 현재 개표가 3.4%, 다른 지역에 비해선 다소 개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64.8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선 서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개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4곳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은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2.7%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80%를 넘긴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66.24%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 한 9곳 정도가 개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9곳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이 현재까지 저희가 본 것 중에 가장 개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4.1%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82.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을 보더라도요. 16곳에서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권역을 옮겨서 영남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죠. 대구는 현재 개표가 2.4%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51.0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금 달서, 남구, 달성, 군위 등 4곳에서 모두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개표 2.7% 진행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38.2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 전체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18곳에서 지금 투표함이 열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18곳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PK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쪽으로 가서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개표가 3.6%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29.9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조금 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이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기장과 금정, 부산, 진, 연제, 수영 등 중심부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쪽 낙동강 벨트를 할 수 있는 강서라든지 서구, 남구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아직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울산의 데이터도 저희가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현재 1.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19.4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살펴봐도요. 김해 한 곳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낙동강 벨트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곳만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나머지 지역 개표가 진행 중인 곳에서는 11곳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역을 옮겨서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으로 가보시면 강원 현재 개표가 3.1%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49%포인트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개표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지금 1위를 달리는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천, 양구, 고성 등까지 해서 10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원주라든지 동해나 태백 등 3곳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제주죠. 제주 현재 2.6%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4.3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터치 스크린이었고요. 전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룸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짚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가 넘는 수준, 많은 곳도 4% 수준의 지금 개표가 이뤄지고 있어 이제 막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이 되기도 했고 준비도 했었고요. 그래서 상대 후보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도 그렇겠지만 어떤 점을 가장 경계했었나요, 선거 기간? 글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 자신과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건가. 예. 사실 그동안 이 사실과 다르게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 부풀려진 내용도 있고 사법적인 문제 이런 등등을 하면서 일종의 악마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 주저하는 중도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수 없는데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적 비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하면서 어떤 정책적 성과가 있었는가를 잘 부각하자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큰 프레임에서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강조했지만 작은 프레임으로 우리가 선거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예.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적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 그다음에 예. 역량이 성과와 경험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끝까지 단일화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강조한 이유는 그럼 뭐였을까요? 우선은 이 두 가지죠. 실제로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었어요. 양측에 저희들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예.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예.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면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저쪽으로 다 가지 않더라도 한 7%하고 우리 한 3% 정도 오면 어쨌든 지지율이 좀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각심을 놓지 말자 이런 게 하나 작동을 했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머뭇거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일화 할 거지 않아. 그러면 본인은 계속 안 한다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좀 머뭇거렸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단일화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갔을 때는 단일화라는 걸 하기에는 명분이나 이런 게 명분이나 또는 이유,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굉장히 부족해진 건 맞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단일화가 경선 초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라든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라든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 하나 당내 분열 모습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한덕수 전 총리마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 단일화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단일화 전략으로 일관했냐. 처음부터 왜 그랬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대선 준비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또 나름 사법부의 어떤 또 검찰 수사나 또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자신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특히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처절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권력에 취해가지고 처절함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선거 초기에 대세가 형성돼 있고 유력 후보로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단일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87년 개헌 이후에도 끊임없이 후보 간 단일화는 이루어졌거든요. 그 YS 같은 경우도 3당 합당을 통해서 일종의 단일화지만은 그 자기가 성공했고 그게 또 영향받은 DJ 같은 경우도 DJP로서 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력 후보가 있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단일화는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그 후보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범보수 연합적인 차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나면은 아무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 판단하실까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단일화 이전보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그 소소한 일상을 갖다 깨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사과가 더 우선이고 본인이 안 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접근해서 그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했던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측근 인사들이 정치 도의적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냥 이거는 안 하는 채 그냥 단일화가 마치 뭐 창조주 신처럼 그냥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이런 나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단일화 여기에 목매는 이거는 필패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예상이 맞아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지금 뭐 사전 뭐 출구조사입니다만은 만일 50% 이상의 그런 가반 득표를 이뤄내 버리면요, 이거는 상당히 국민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로 이렇게 가반 이상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엄청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험하게 봤어요. 저 사람에게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 5년마저도 저게 줘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뜻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빨리 변화하고 그냥 주변을 여러 가지 업참마속할 거는 하고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결론 마지막 선택은 그래도 12.3 비상계엄한 너들이 더 잘못한 거야.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과도한 입법 권력 저거 절제만 시키면은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 너네들보다. 국민들이 최종 판단은 그렇게 내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 상대 후보가 누군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그때는 좀 위기라고 좀 느끼.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예. 그 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죠. 가장 놀랐던 가장 순간, 놀란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취지로 했습니다. 얘기했죠. 예. 왜 그러냐면 뭐 일부 잘못된 이제 그 일부 보도에서 잘못된 게 마치 뭐 대법원에서 미리 정보를 받은 것처럼 한 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했는데 주변에 많은 변호사 이제 법조인들이 이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열의 7, 8은 이건 그 문제가 없다. 이건 좀 2심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3심에서 원심 그냥 2심이 제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2심대로 원심 그 확정이 될 거다. 그럼 이제 무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실제로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초동에 많은 법조인들을 따로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그 유력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하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다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저희 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그 충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후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제 그게 사실 뭐 그 확정 판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사실상 대법원이 이건 대통령 선거에 정치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한 것은 지지율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우려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여론의 반향이 그렇게 크게 나쁘게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 쭉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받아왔던 지지율에 큰 충격이 없어가지고 이 1차 가장 큰 위기를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가장 큰 위기가 그 국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차라고 표현하신 거는 2차도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그게 가장 크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소하게 대선 국면에서 변곡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그 토론 과정에서의 문제, 1차 토론 때 약간 좀 술렁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3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 발언 때문에 그 가족들 문제가 다 소환되고 하면서 또 있었고 또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우리 당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그 진보 쪽에 상당히 그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 또 약간 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정치 공세를 해왔고 이런 측면에서 그때 어떤 정치 선거 국면에서의 고민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쭉 여론조사 해본 결과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네거티브가 집중돼 있었지만 그게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고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저희가 이제 구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구도 자체를 내란 정식 프레임에서 좀 더라도 벗어났다면 뭐 네거티브라든지 또는 뭐 이런 정책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슈가 좀 더 부상했을 텐데 내란 정식 문제라는 그 이슈가 워낙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네거티브라든지 또는 정책적 논란들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개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최종 투표율 79.4%로 열기가 뜨거웠던 이번 대선. 과연 출구조사 결과가 현장 개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입니다. 김문수 후보 46.3% 현재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개표 4%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3.7% 획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개표 6.5% 진행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57.3%. 네, 부산에 이어서 대구로 가보시죠.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72.4%. 다음 인천입니다. 김문수 후보 46.1%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광주로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 앞서고 있습니다. 79.1%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2%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관심 지역이죠.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7.5%. 다음 강원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46.5%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충북 5% 개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8.5%입니다. 이어서 충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2.3%로 현재 1위입니다. 전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3% 득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인데요. 이재명 후보 88.5%로 현재 1위입니다. 경북 살펴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66%를 넘겼습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김문수 후보 52.4%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 살펴보시도록 하죠. 개표 4.9%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 47.3% 득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국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개표 4.7%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 46.4%로 1위.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절반을 득표했습니다. 50%. 다음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4%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 득표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김문수 후보 61.9%입니다. 다음 호남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84.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원과 제주에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네요. 46.4%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부분을 짚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요.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다소 비판도 있었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런 법들 다 시행하는 거냐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출구조사, 예측조사이긴 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런 법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 후보가 한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대법관 숫자를 100명 늘린다 이건 아니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논의해왔던 게 사실 그 이전부터 지금 14명보다는 좀 늘려서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는 늘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언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대략 3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언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명 늘린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큰 논란이 됐던 게 비법조인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 무슨 일부 그 진보 유튜버나 이런 사람을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당에서도 비법조인 그 대법관 임명안은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가 법안 통과가 안 될 거고 그래서 법안도 내렸고요. 예. 남는 것은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면제된다는 것을 우리 당은 해석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임명되는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 국민의힘은 또 좀 반대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부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재판은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반영한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연 여부를 국민의힘이나 그 관련된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방향대로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헌재의 판단을 받는 원래 어차피 이 문제는 그렇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가려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가져갔겠죠. 8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개표 끝에도 이제 큰 표차로 만약에 지게 된다면 뭐 사실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결과든 뭐 이번 조기 대선 결과를 갖다가 국민의힘은 다시 보수 진영 대핵신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따끔하게 해초를 든 이 소중한 결정을 우리는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죠. 예. 그 받아들이는 이 길은 이제 정말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수술대 위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을 이제 집도할 의사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직접 매수를 가지는 않아요. 자신들이 이제 골마 부분을 또 이 골마 터지게 해서 새살이 돋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갖다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 진영에 대해 핵심이라는 것은 1차적인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더 명확한 절연이죠. 선거기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이런 조기 대선의 결과를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내란죄 이제 형사재판 때문에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또 자신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보수를 괴멸시킨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13 비상계엄의 오판은 윤석열의 잘못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보와 이 보수의 양날개가 건강하게 이렇게 날개짓이 이루어져야 창공을 올라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이 기반은 더욱더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는 지난 선거 때 왜 졌냐?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비롯됩니다. 국민들 입장에 김문수 후보의 그 좋은 정책과 뭐 아무리 청렴하고 청빈한 그 본인의 삶의 궤적 이런 거 안 들어온 거예요. 되려 중간에 김건희 여사 산일백 2개 받은 그 비서 역할을 한 그 행정관이 산일 매장에 가서 웃돈 주고 바꿔온 그런 자체에 그냥 더 파렴치한 사람들. 제가 그러면 저 집단 저 세력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유세는 하긴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친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에 가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당장 내일부터 어떤 상황이 좀 한 전 대표가 힘을 얻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특정 뭐 정치인이 우리 당내에서 뭐 이걸 역학관계로 힘을 얻고 뭐 힘이 빠지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내일 지금 당장 이제 우리 당이 이걸 갖다가 국민들의 이 따끔한 해초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제 당이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질서 있는 퇴진할 사람들은 이제 퇴진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현재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뭐 이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심지어 대통령도 어떤 때는 그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치인 선출직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선택한 이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하답을 해줘야 돼요. 그 하답의 첫째가 자기가 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선의 호텔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 체제로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안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당 리더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비대위 체제가 앞에 권성동, 권정세 이 체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3 비상계엄부터 또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기 지우기 못한 것이고 당의 자식 노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조기 대선에서 또 내용한 또 국민적 심판이 있은 거고. 그럼 지금 이 비대위 체제로서 이 비대위로 가지고는 당을 변화 핵심 자정시키지 못한다. 그럼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비대위 이거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그냥 조기 전당대회를 갖다가 지금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이 체제에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이렇게 재편해가지고 새로운 강력한 당의 리더십을 갖다 선출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이제 논의가 되겠죠. 이 모든 논의가 이제 우리 자신들은 패족 선언이 이루어진 가운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걸 또 책임을 갖다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하와이 가가지고 혼자 휴양 즐기고 있었고 물론 탈당했지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한테 졌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건데 목소리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의 주류들 그러니까 이 당의 대선 전략이라는 게 당의 주류들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 세력들입니다. 이 측근 세력들이 1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완전 이선 후퇴로 빠져주면서 자신들을 패족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이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까지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선언해야 그게 선행이 그런 돼야 된다. 처절한 몸부림들이 이어져 나와줘야 예. 국민들이 저 당이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참 냉혹한 해초리 떨었더니 예. 배나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배나된 정당에서 나오는 이재명 지금 앞으로 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한 그 견제, 예.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지. 예. 우리가 아무런 변화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냥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그냥 사법 리스크 비판하고 또 뭐 가족사, 가정사, 뭐 사생활 영역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번에 공격을 했죠. 또 이번에 막판 대추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이란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은 다 해버렸어요. 예.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뭐 다 동원했죠. 뭐 그리고 뭐 보수 지지 기반 그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뭐 엄청 노력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센 해초를 드는 것은 이제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02년 그러니까 차떼기 정당의 그때 오명처럼 예. 그때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니까 그때는 뭐 천막당선으로 나오고 큰 엄청난 변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건데 그 처절한 진정성이 이제 보여지게끔 변화돼야죠. 그러면요, 1분 뒤에요. 저희가 또 앞으로의 전국 상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앞으로 국민의 상황 좀 전망해 봤는데 이런 와중에요. 홍 전 시장이 미국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우호적인 말들을 이재명 후보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설도 나왔고 연대설도 나왔고 그 부분은 앞으로 보수 진영과의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우선은 이번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는 확실한 건 뭐냐면 진보 보수 어떤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세력에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선을 긋는 기준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당에 지금 권오을 전 의원 같은 분이 좀 합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수 언론인 중에서 정규재 씨 같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거의 공개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관되게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게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체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경 극우적인 입장을 가진 지지층의 눈치 보는 것과 중도와 합리적 보수 사람들과의 눈치를 보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 김성태 전 대표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번 대선을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승부를 걸어보려고 했다면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키면서 선을 그었어야 되고요. 강제 조치요. 그렇습니다. 출당 조치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친윤이라고 해서 뭐 대충 뭐 적게는 한 5-6명에서 많게는 한 10여 명쯤 될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분 중에서 최소한 5-6명은 이선우태와 그 차기 총선 불출마 이런 정도에 대한 백의종군 선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대선 전략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그 방송 토론이나 패널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굉장히 그 집중하세요. 그랬죠. 저는 이건 3년 전엔 그 방식이 먹혔던 거죠.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지나간 얘기예요. 그 지나간 방식을 또 다시 되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국민적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그 3년 동안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된 특히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수사 진전이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과도한 그 정적 죽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히 그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쿠데타로 인해서 이루어진 대선이었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우리가 그 잘못된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보수적 가치를 내세웠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3년 전에 그냥 레파토리, 그냥 네거티브만 잘해서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표를 안 줄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감과 기대감만 갖고 이 선거를 치른 거죠. 전략 부재였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 부분도 이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안할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그 정한 결론된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 원래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위헌 여부가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이 분명할 경우에만 그거를 그 거부권을 쓸 수 있거든요. 거부권이 남발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 가구의 대화, 소통이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내세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국민주권 특보 단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 캠프에서 예. 이번에 그 비상기업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했던 국민들이 재확인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국민주권 정부.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거다라는 측면에서 큰 축에서는 국회하고 각종 기존의 사회 단체들하고도 소통도 하지만 대국민 직접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도한 권력,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에 총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나라 직선제 이후에요, 여러 차례 여소야대보다는 여대 야소가 더 많았습니다. 예.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대 야소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절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당이 과반수 때 대통령을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만 과반수 정당을 가지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에 맞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과도한 이 독선과 싸우던 민주당과 이제는 집권 정당이잖아요. 예. 집권 정당으로서 어떤 이 의회에서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시절의 민주당과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과 또는 그 행동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도 하면서 일방 처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방 처리할 게 있지만 그 이전에 소통에 굉장히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여당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앞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면 정부를 상대하는 당 대표의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강경하게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워왔어요. 지금 의원님 얘기한 대로 대화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강경한 대표가? 그러니까 원래 야당이라는 것은 명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와 싸우고 예. 또 국회에서도 대정부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정치만 잘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기 내에 3년 동안 그냥
우리 당에게 당정 관계라는 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요구한 게 그렇게 야당하고 협치를 위한 어떤 소통, 예. 즉 정치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정치는 실종시켜 버리고 왜 싸우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도 그냥 국회에서 원래 그렇게 오랜 관료 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 자세나 태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 나머지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패착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죠. 두 번째는 소통을 단절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입법 권력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통치권만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국회 이 입법권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쉽게 말하면 권력이란 말입니다. 이 국민의 권력도 대단히 소중한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예. 또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한 그런 법을 양산해내면은 그렇게 싸워도 이렇게 감정 있게 싸우질 않습니다. 이제는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 이 자원들은 다 온실 속의 하초에 제가 보기에는 예. 다 뭐 좋은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나름 전문성 확보하고 좋은 정치인이지만은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될 정도로 민주당과 비교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려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시민사회운동가, 뭐 민주화운동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전투력이라는 것은 뭐 원래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정책 역량 가지고 또 전문성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으로 가지고 이제 야당다운 역할을 하고 예.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뭐 앞으로 3년 동안 더군다나 이 거대 뭐 여대 야소 정국에서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겁니다. 그 야당은 기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뭐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은 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울 때 왜 어떻게 잘 싸우냐? 저는 민주당이 그 의석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명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난해 1년 전에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파고들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 스스로가 먼저 개편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잘 싸우는 야당이 되려면 황골탈퇴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란 세력하고 절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소위 친윤 세력 그리고 그 비상계엄과 그 내란과 관련돼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것과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뜬금없는 부정선거론 이런 거에 그 당이 그 휩쓸려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거슬러 나가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 때 잘한 거는 두 가지를 건넜습니다. 그때 당 대표 될 때 쫓겨나긴 했지만 당 대표 될 때 뭐라고 했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고 부정선거를 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과감하게 쳐냈어요. 예. 그 결과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제일 수혜를 본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22년 3월에 있던 대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꼭 아이러니하게 그 혜택을 본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을 그대로 탄핵과 부정선거의 강에 그냥 몰아넣은 거죠. 예.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저는 대개 신정부 출범하면 6개월은 허니문이라고 해서 그 협조적을 입장을 취하는 게 맞죠. 그 안에 저는 일단은 내부를 좀 정돈을 하고 그래서 내란 세력과 절연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된 야당, 보수 야당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신뢰감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여당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예. 저희가 데이터룸 연결해서 추가적인 소식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룸입니다. 현재 투표함이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개표율 10% 조금 11%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판세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이 투표함 열리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 호남 지역 위주로 투표함이 열리고 있고요. 두 자릿수
보이고 있고요. 대구 지역도 21%로 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인천, 세종 같은 지역은 투표함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한 자릿수 개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판세로 현재 1위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당인지 표시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17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에서 졌습니다. 지금 판세 어떨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뜨인 건 울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15%포인트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졌던 곳인데 이번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천 지역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여기 중앙벨트의 대전 지역 빨간색이 켜져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중도 표심 중에 이곳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 후보자의 득표율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 46.3%, 김문수 후보가 45.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현재 득표율 7.2%입니다. 다음은 조희로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전체 후보 득표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입니다. 현재 개표 상황 10.8%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점. 네, 다음 서울 득표율 알아보겠습니다. 개표 상황 10.3%고요. 김문수 후보 52.6%, 이재명 후보 36.9%입니다. 네, 다음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상황 17.3%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0.0%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에 이어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상황 21.8%입니다. 김문수 후보 73.2%, 그리고 이재명 후보 19.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이어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상황 12.1% 기록 중이고요. 김문수 후보 46.1%, 이재명 후보 44.4%, 그리고 이준석 후보 8.4% 기록 중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개표 상황 13.0% 기록 중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4.4%입니다. 다음 가볼 곳은 전남입니다. 개표 20% 진행 중이고요. 이재명 후보 87.6%, 김문수 후보 8.4%, 그리고 이준석 후보 3.1%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 후보 득표를 알아봤고요. 다음 표선우 기자. 네, 여기는 다시 터치스크린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반 정도 달려가는 시간인데요. 터치스크린으로 전국 판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전국 판세입니다. 지금 현재 개표는 12.9% 완료된 상황, 아직 초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3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5.40%로 두 후보 간 격차 0.99%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접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9곳, 김문수 후보가 8곳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크게 우세한 걸로 나타났지만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의 투표함이 먼저 열리느냐, 사전투표가 먼저 열리느냐, 본투표가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서 후보 득표율 계속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각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초박빙 지역으로 가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전국에서 초박빙 치열한 지역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인천의 투표함이 열린 것 같네요. 한번 가보시죠. 인천 강화 지금 초박빙 지역이라고 뜹니다. 두 후보 간 격차, 이재명 후보가 47.6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7.13%로 개표 29.3% 완료된 상황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 0.49%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접전입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긴 하거든요. 지금 개표가 30%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고요. 다음 경기로 가보죠. 경기 전체 개표는 13%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경기에서는 지금 화성이 박빙 지역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화성갑 개표는 3.5% 완료된 상황, 아직 극초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6.48%,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5.75%로 두 후보 간 격차 0.73%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초접전입니다. 화성갑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농촌 지역이 있어서 진보와 보수,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지역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거 볼 수 있고요. 안양 동안에 이 투표함이 열렸네요. 한번 보시죠.
개표가 15.9%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5.17%로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4.39%로 2위로 달려가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 간 격차 0.78%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접전입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남이 지금 엄청 초박빙으로 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표 10.4% 완료된 상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5.63%,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5.23%로 두 후보 간 격차 0.4%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초박빙입니다. 다른 지역 한번 가보죠. 경남이 지금 박빙 지역으로 떠 있네요. 개표는 전체 한 11.4% 완료된 상황이고요. 함안 가보겠습니다. 함안 개표는 30.8% 완료된 상황, 초중반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2%,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25%로 두 후보 간 격차 1%가 채 나지 않습니다. 다음 경남 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경남 양산 초박빙 지역이었는데 방금 다시 선관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초박빙 지역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개표는 25%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07%, 김문수 후보가 44.26%로 이재명 후보가 아직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으로 박빙 지역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룸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후보들의 현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 저희 MB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이규옥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오후 2시쯤부터 이곳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 자택 앞에는 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로 갈수록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고요. 이 후보가 자택 바깥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자택 앞에 서서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본 이재명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를 접했을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SNS에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현재로선 이 후보가 낸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선거 결과에 윤곽이 나오면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있는 여의도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유세에 동행하지 않았던 김혜경 여사도 함께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동 시간도 유동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 저희도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아직 자택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택 안에서 부인 설란영 여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택 앞에는 주민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을 나서는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인 설란영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정확한 향후 일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밤 11시쯤 자택을 나서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때 김문수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 모습 보셨습니다. 지지자들, 몰려든 지지자들의 수를 보면은 좀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개표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그때 유력해지면은 지금 좀 이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 당선이 유력 또는 일반적인 경우는 확정됐을 때 움직이는데요.
아마 유력 정도라도 나와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시간상으로 보면은 지금 개표가 너무 늦어져서 한 30%, 35% 정도 이상 되면 아마 그 무슨 그 자동 그 예측 예. 방식에 따라서 유력 또는 확실 뭐 이런 게 뜰 것 같아요. 그런 예. 걸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후보의 신분에서 거의 당선인 신분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경호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조금 무게가 달라지죠. 확정되기까지 안 그랬습니다. 확정이라고 발표가 나면 예. 그건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확정 발표를 해야만 확정되거든요. 그때 이후에 그 실질적으로 당선자 근데 지금은 이제 당선자라는 게 없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신분이 그대로 현직 대통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예, 선관위가 거고. 그 남은 표를 다 합산을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표가 전부 예를 들면 그 상대 후보, 해도. 2등 예. 후보 표로 다 계산을 해도 뒤집을 수 없을 때 예. 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모습을 좀 드러내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표가 10% 조금 예, 넘는 그렇습니다. 아마 수준이니까. 지금보다는 한 12시는 자정 무렵은 돼야 그 이제 유력 방송사에서 이제 뭐 유력 예. 내지는 확실시 이런 정도가 뜨고 나면 그 당사의 모습을 드러낼 거고 패배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승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당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의도 인근에서 그 밖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그 당으로서는 그 당선자 그 당선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님 국민의힘의 개혁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서 김 의원님도 앞으로 내일 만약 지게 된다면 결과가 이제 출구조사나 예측조사대로 나온다면 바로 그 부분을 착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좀 혼란이 이어질까요?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제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요. 당은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죠. 예.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기는 뭐 상당한 갈등으로 비춰지더라도 처절한 몸부림이 당내에서 일어나야죠. 그런 변화의 몸부림을 이제 만들어가는 시초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패배한 쪽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지난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당이 합리적 보수의 기반과 가치를 둔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좀 예. 상당히 극우 정당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지난 3년 동안의 이 당정 관계는 거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자처하면서 예. 이게 뭐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쓴소리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결기 어린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소장 계획파 의원 한 사람 없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냥 당에서도 법이 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당정관계를 가져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왜 그럼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사익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관심 몰입애들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들을 술친구로서 그냥 가볍게 정치를 너무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재작년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들은 그 한 18% 가까운 그런 뭐 차이로 그렇게 국민의 그 목소리를 강서 국민들이 대변해 가지고 엄청난 패배를 안겨줬으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 4월 총선까지는 6개월 동안 변화와 핵심의 당정관계, 즉 윤석열 정부는 뭐 국정 기조를 좀 변화시키고 또 소통 방식도 달리하면서 정치를 예. 복원하는 그런 변화, 당도 처절한 어떤 그런 당 쇄신 노력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되려 흔히 말하는 그 관심 몰입에는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작년 4월 총선에서는 아마 역대 유례 없이 큰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를 갖다 그냥 관심배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 같은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이 변화돼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장 1년 후에는 또 지방선거 생겨요. 예. 당장 보십시오. 만일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인천 계양부터가 보궐선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앞으로 예.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자리도 보궐선거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제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가져가야 그나마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남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당은 철저하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변화의 첫걸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가오를 올곧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예. 또 우리가 반성하면서 자정의 노력을 가져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뭐 몇 차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그렇게 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한 절연하는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 대선 결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가 그냥 퇴장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제가 뭐 섣불리 그걸 예단해가지고 뭐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일러요. 일르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의미 있는 최종적인 성적표를 손에 쥔다 그러면은. 예. 본인이 그나마 선전한 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나름 뭐 짧은 뭐 이 조기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또 차 떼고 뻗떼고 하면은 뭐 그냥 솔직히 쓸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 백분 어려움을 이해하지만은 의미 있는 성적표가 아닌다 하면은 본인이 정치 전면에 서서 당을 추스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데이터룸에서 지금 또 다른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좀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룸 터치스크린입니다. 앞서 표선우 기자가 전국의 판세와 초박빙 지역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국의 초접전 지역, 이른바 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벨트 눌러보면요. 네, 전국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수도권에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현재 일단 전반적인 개표 상황을 보면요. 14.8%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77%포인트 앞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현재 31곳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8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벨트의 상황이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벨트죠. 한강벨트 모두 5곳이 속도감 있게 개표가 진행 중인데 용산과 성동은 이재명 후보가, 마포, 동작, 광진은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포 한번 볼까요?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동마포와 홍대가 있는 서마포의 여론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곳인데 현재 마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4.8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동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한강벨트에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김문수 후보가 7.6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흥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인데요. 용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2.9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35.1%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성동 현재 개표가 29%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7.8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호남 출신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광진은요. 현재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5.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는 현재 10.3%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을 지켜봤으니까 이번에는 경기 남부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현재 18.5%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화성과 평택, 용인, 처인과 이천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이곳 수원과 용인, 수지와 기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용인, 처인으로 가볼까요? 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480조의 예산이 투입된 곳이죠. 용인 처인에서는 개표가 20.4%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22.4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요, 화성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화성을을 택한 이유가 여기가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현재 개표가 24.5%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3.8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수원 영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원 영통 광교 신도시가 있고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곳이죠. 영통 32.7%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5.3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를 본 김에 제가 인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천은 따로 벨트로 꼽진 않았는데 인천 전역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천은 현재 9.1%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강화, 서구, 부평, 연수, 옹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계양과 중구, 동구, 미추홀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양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계양은 현재 0.5% 아주 극초반이긴 한데 안방에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58.2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한 곳 더 가보겠습니다. 인천 연수로 가볼 텐데요. 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송도국제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현재 7.5% 진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5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의 벨트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엔 충청과 PK 지역도 다음 순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막은 상징적 장소를 택한 건데 현장에 저희 MB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가족의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는 도착하기 전이지만 파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막을 당시 그랬던 것처럼 불빛이 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곳에서도 함성이 터지며 지지자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 준비된 연단에서 당선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을 강조해온 만큼 대통령으로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취임 행사도 내일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용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선인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개표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승민 기자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내란 종식을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치보복 우려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요. 내란 책임을 묻겠다, 종식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신 거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예. 당연히 비상계엄과 쿠데타, 그다음에 내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예. 그것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권이 개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수사기관들이 잘못된 행태 있지 않습니까? 별건 수사 방식. 어떤 한 사람을 수사하는데 내란 수사가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개인적 비리나 이런 걸 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달라진 검찰의 수사 방식은 기존에 했던 별건 수사 또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흘리면서
정치적 어떤 여론 재판, 여론몰이하는 수사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그 검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김 의원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을 그렇게 좀 우려하나요, 실제로도? 아니면 정치 그냥 공세였습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이 극우 정치화가 되어가면서 예. 합리적 보수 같으면은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이 만일 조기 대선에서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가장 큰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가 좋은 정치를 통해서 선거로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은 그냥 법원 선고로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통해서 법원에서 내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고로 이겨버리면 그냥 끝난다. 예. 이 방식은 저는 대단히 당내에서도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는 정치를, 좋은 정치를 통해서, 좋은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좋은 정책을 이해하고 또 협조를 또 구해내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정말 머리를 쪼아리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어떤 그런 정치의 모습. 또 야당은 이 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으로 협력과 협조를 하고 타협을, 우리들만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 항상 뭔가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 성공이, 그게 정치인데,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방식의 그냥 그 통치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통치에는 반드시 독단적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일반 통행을 했다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지금 앞으로 만일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 어려진 이 경제 여건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생 경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엄청난 국고 재원이 들어갈 건데 그 책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예. 계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는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